다음은 13주차 물류 로봇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2교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물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로봇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전 시간에는 로봇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요소, 용도별 업체들의 주요 생산 업체들을 한번 쭉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로봇 시장의 규모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판매량 같은 경우는 20-30% 계속적으로 증가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로봇의 시장 규모를 본다 그러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7억 불 정도 됐었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53억 불 정도예요. 그래서 17만 대 정도가 될 것 같고 연평균 20-30% 정도 증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19년도 시장은 2015년도 대비해서 340% 증가됐고요. 시장 규모는 220% 정도 증가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조 환경 대비해서 비제조 부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그 제조 공정이 그죠? 제조사냐 아니면 서비스냐 그런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 대비 제조 환경 그러니까 물류 로봇 같은 것 환경 그죠? 제조를 지원하는 어떤 그런 어떤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이 19년도 그러니까 15년도 비해서 그 비중들이 각 그 90% 이상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제조 시설보다도 비제조 기술에 대한 로봇들이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조 기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단순하게 이동하지 않고 고정되어서 그 센싱 기술을 해서 그거를 인식해서 그거를 패턴을 옮기거나 적재하거나 자르거나 이런 것들이 용접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비제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로봇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어느 작업 문제를 선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봇 기술들이 그 비제조 서비스 분야가 사실상 어렵다. 개발이 어렵다. 그렇게 볼 수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성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당 가격을 본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당 가격은 이제 19년도에는 27,000달러인데 15년도는 4,000달러였거든요. 그래서 가격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기술도 개발되고 그 다음에 경쟁사도 많이 생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는 대당 가격은 높아진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그 가격 평균 가격을 얘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고가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10억, 20억짜리 수술용 같은 거는 30억짜리 휙 넘어갑니다. 그런 것들요. 그런 어떤 가격대는 천차만별이지만 전체적인 가격 비해서는 내려가더라.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시장 규모들도 보면 이전에는 아시아 태평양 종 같은 경우는 이제 40%, 유럽 30%, 북미 24%의 어떤 시장 규모를 갖고 했으나 지금은 이제 북미가 오히려 더 81% 정도, 아시아조는 10%, 유럽 같은 경우는 8% 정도를 해서 북미로 많이 편차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북미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어떤 로봇을 통해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어떤 물류 작업에서도 이런 어떤 로봇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활용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8페이지 우리 국내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도 보면 2013년도에는 66억 정도가 됐었는데요. 연평균 13% 정도 됐고 18년도는 13년도 66억이었지만 18년도에는 126억 정도로 이제 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로봇 시장들이 많이 물류 부분에 많이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보아지네요. 그래서 로봇 시장에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채 이제 현장 시장 규모로 예측하는 것으로서 이제 약간은 무리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 물류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물류 시장에 있어서 로봇 시장은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팔레타이저라든지 디팔레타이저, 박스 해칭이라든지 박 패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은 거의 다 뭡니까? 자동화 또는 로봇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로봇형 팔레타이저 이런 부분들은 생산 공장에는 거의 90% 이상 도입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년도에 국내 시장의 매출액은 91조였었는데 글로벌 순위에서 이제 25위로 됐었죠, 그죠? 그래서 14년도에는 21위로 그죠? 상승했고 그 대신 물류 로봇들은 임금비라든지 노동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보아지고 29페이지요. 그래서 세계 물류 로봇 시장도 이제 81%가 북미 시장에서 이제 생산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인 경에서 0.2% 정도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장 점유율을 고려할 때는 우리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로봇 시장도 비제조 환경 부분에 이제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류 산업적 측면에서는 이제 CJ 대한통운이 이제 약 지금 한 6조 정도, 6, 7조 정도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 물류 기술을 통한 산업 경쟁력이라고 하면 이제 로봇 분야에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단순 자동화 시스템, 소팅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로봇 분야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창차하거나 아니면 적재하거나 아니면 해체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기능에서는 이 로봇 타입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지만 키바와 같은 이제 센싱 기술을 통해서 보관하고 재고 일으키고 관리하고 피킹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향후에 물류 로봇 제품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중기적인, 장기적인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제 5년 단위로 본다 그러면요. 물류센터에서의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대형 물류센터들이 해당이 되겠는데 요즘은 대형 물류센터들을 초대형화지면서 그에 대해서 설비들을 최첨단화 많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일 배송 체제를 같은 뭐 쿠팡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세계 몰이라든지 그다음에 롯데몰 이런 부분들은 보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송, 이송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자동화 또는 로봇화 되어 있고요. 포장 제품 이런 부분은 단순 작업 같은 데는 이런 부분은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이 중장기적인 물류센터에서요. 중장기 부분부터 본다 그러면 이제
그 이동 피킹 기술뿐만 아니라 상하역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재고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피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품을 확인해서 스스로 그 피킹 순서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사이즈별로 순위를 피킹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거는 이제 앞으로 제일 크게 그 기술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개장 피킹, 피스 단위당 피킹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 결과값을 피킹의 결과값을 도출내는 게 제일 큰 관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키바 같은 거는 아마존의 키바 같은 거는 아예 그 셀 자체가 움직이면서 그 피크에 대한 피킹하고자 하는 물품을 사람이 있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끌고 가서 사람들이 피킹하고 나머지는 엔터를 치면 다시 그 보관 에리어로 돌아가면서 그 순서대로 이제 쭉 피킹 순서대로 해서 이 셀이 보관 셀들이 움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당 단위당 정밀한 피크가 있다고 그러면 그 키바처럼 이런 어떤 보관존 셀, 이동 셀보다도 차라리 출하처별로 해서 그날 당일 출하처별로 된 로봇가 가서 셀마다 피스 단위로 피킹을 해서 조합해서 출고를 내린 게 훨씬 더 뭡니까? 빨리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감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피킹 앞으로는 물류 부분에서는 개장 피킹을 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갖춘 이런 어떤 피크가 반드시 로봇 기술에서 개발돼야 된다.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밀도가 낮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가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 건물의 물류 로봇이라 그러면 이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 건물들 뭐 50층짜리 그죠? 그렇게 해서 소팅하는 것들 배송할 때 그죠? 지하에서 층별로 이제 그 호수별로 이제 딱 각 호별로 세팅을 해놓으면 얘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50층에 배송이 끝나면 또 49층을 내려가서 또 49층에서 또 배송하고 이런 어떤 로봇 기술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 기술 개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싣고 내리고 하는 위치 자세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뭡니까? 더욱더 개발돼서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 똑같은 형태의 어떤 물류 로봇이 개발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개인 로봇 서비스 로봇 같은 게 보면 이제 가사 자원 지원, 그래서 청소 바닥이라든지 정리 정돈 뭐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바닥 청소 로봇 같은 경우에도 뭐 센싱 기술을 내서 뭐 로봇 기술들이 자동으로 뭐 청소를 한다고 그러지만 저희 집에도 이런 비슷한 거 하나 있긴 있는데요. 제대로 청소 안 하더라고요.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허들 넘고, 예를 들어서 전기줄이 있으면 허들 넘고 이렇게 해서 다음 섹터를 가야 되는데 그걸 안 넘고 그냥 정해진 그 부분만 뺑뺑 돌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이 센싱을 통해서 상황 판단을 해서 지능형 이런 부분이 좀 더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건강 관련된 로봇, 저희 수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보조, 뭐 건강 지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 부분에 이제 교육 부분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레슨을 한다든지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체험이라고 볼 수 있겠는지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로봇 기술을 해서
이런 부분 가상에 이제 그 신을 놓고 뭐 이렇게 공연을 한다든지 예술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로봇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복지, 아까 말씀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군사, 위험물 탐지라든지 경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험지 수송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사회 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든다면 교각에라든지 아니면 저희 뭐예요? 이 높은 굴뚝에 CO2 측정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군한 사람들이 매몰이 됐을 때 이제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센서기를 통해서 사람이 그 열 감지 센서기를 통해서 지역을 감지한다든지 이런 군안 지원 이런 부분이요, 그죠? 그다음에 극한 지역, 춥거나 덥거나 뭐 이런 부분,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심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우주 탐사 뭐 이런 로봇이 될 것 같고요. 산업용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아니면 그 농약이라든지 파종이라든지 뭐 수확식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멸균 살포라든지 뭐 이런 작업들, 그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요즘 수경 재배하는 데 있어서 이 액상 비료 살포 이런 것들이 다 이 로봇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류 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이제 포장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응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DHL에 보면 그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박스에 컨테이너라든지 트러킹에 상차하는 어떤 뭐죠? 그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왼쪽에 이제 출고돼야 될 적재하고자 하는 컨테이너 적재하고자 하는 상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자들이 이제 컨테이너 적재할 때 우선순위가 뭐냐면, 한 배달처에 갔을 때는 이렇게 다당해서 적재율을 공간을 측정해서 그 적재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배송 같은 경우는 맨 먼저 가야 될 부분들은, 배송해야 될 부분은 이제 후미에서 이제 적재함을 개방하기 때문에 맨 뒤에 싣고요. 가장 늦게 배송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가장 앞에, 그죠? 적재함 안쪽에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순서도 정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시스템 상에서 정하지만, 이제 왼쪽에 있는 로봇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보관 제품들을 부피를 어떻게 적재할 것인가를 측정해서 이제 순서대로 맨 처음에 있는 처음에 왼쪽에 있는 로봇가 왼쪽에 적재된 상자, 패턴별로 상자에 그걸 꺼내야 되겠죠, 그죠? 꺼내서 그거를 태워주면 가운데 있는 얘가 정렬을 합니다. 정렬을 해서 마지막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로봇가 그걸 적재를 해서 이제 적재 패턴을 가로로 쌀 것인가, 세로로 쌀 것인가, 아니면 높이를 쌀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트랜스퍼 해주겠대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면 팔레트가 지금 팔레타이저 찍어가지고 딱 적재를 하게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냐면, 이 순서대로 배송하고자 하는 순서대로의 어떤 프로그램, 배송처별 순서대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 적재했을 때의 적재 단위의 부피를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적재 패턴, 상자의 사이즈가 달라지니까 마구자루 쏴버리면 그 적재 공간이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적재 공간에 대해서 상자 단위별로 부피를 측정해서 적재 패턴을 설정하는 이런 패키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피커도 그렇지만 이제 그 적재할 때의 어떤 패턴 이런 부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 이런 복잡한 이 기능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이 이제 DHL 퍼설 로봇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 발전을 하겠죠, 그죠? 거듭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홈 딜리버리에서 이제 배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그 밑에 마블의 배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번이 제일 낫겠죠. 지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입력을 해서 이제 상자를 배송을 하게 되면 도착지에 가서는 뭡니까? 이 하주한테 연락해서 받으러 오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보관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제 연결해 주겠죠. 그죠? 그런 어떤 그 배송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택배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그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용 가치가 좀 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로 노면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사실상 그 완벽하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이 가능한 게 드론이라든지 배송 이런 것들 드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딜리버리 로봇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은 뭐냐면 구획 정리가 잘 돼 있고요. 딱딱 뭡니까? 블록 단위로 집들이 딱딱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길도 꼬불꼬불할 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들어가 버리면 사실상 그 잘못 들어가면 찾아 나올 구멍도 저기 그 골목도 쉽게 못 찾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소도 실제적으로 큰 주소만 되어 있지 그 사실상 맞지 않는 주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바바의 배달 로봇도 매 마찬가지요. 뭐 정형화된 데라든지 뭐 이런 데는 지금은 실행 가능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GPS 통해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배송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럭에서도 이제 35페이지 되겠습니다. 트럭 플래투닝도 있는데요. 무인 차량,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앞당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개발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실용화 단계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뭐냐면, 도로에 센서기, 감지 센서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라인을 노란선이든 하얀선이든 라인을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탈했느냐 아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센싱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해서 주행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개발될 필요가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페이지 이제 그 로봇 산업에 있어서 이제 얼마 정도 시장 규모가 얼마 되느냐를 보면 이런 부분 이제 정리해 놨네요. 그래서 16년도 말 기준으로 약 4조 3천억 정도 되겠다.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수출 규모는 16년도 기준은 9천억 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증가하긴 증가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야? 유럽에 비해서는 유럽이라든지 미주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는 1, 2%밖에 차지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제조냐 서비스 부문이냐 부품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제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수출 비중은 4%밖에 안 되고요. 매출 부분에서 4%, 서비스 분야는 18% 분야. 그래서 서비스 분야가 비제조 공정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부품이 중요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싱 기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작 기술, 연동 기술, 그 다음에 연산 처리하는 기술 이렇게 있나요? 그 부분은 이 우리나라의 진인가 뭐 그 회사에서는 센싱 기술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성인가요? 진성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이제 그러면 제조 사업체 수는 얼마가 될까라고 봤을 때는 2016년도 기준에 2,000여 개가 되고요. 18년도에는
그 1800개가 더 증가됐다 그렇게 보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서비스 로봇이 16%, 제조업 로봇이 15%, 부품이 13%, 전체 8.5% 순을 나타내는데 부품 제조가 앞으로는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보이나요? 그래도 이제 개인 서비스 로봇이 그래도 월등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 로봇에 이제 국내 기업들 보면 이제 현대중공업, 로봇스타, 뭐 동부로봇, 삼익, THK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아무래도 다관절 그 로봇 기술 이런 부분 대해서는 좀 많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포장단이라든지 디벤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그죠?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팔레타이저에 많이 쓰고 있죠. 로봇스타는 반도체에 관련된 정밀도가 높은 것들. 동부는 뭐 교육이라든지 뭐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교육용 이런 부분이야. 그래서 즉 안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분야에는 뭐 NH 리서치라든지 유진 로봇, 퓨처 로봇, 뭐 로봇케어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복 공공 반납기, 의료 금체 무인 운반 로봇, 식사 보조 로봇, 시각 장애인 로봇 뭐 이런 어떤 의료 쪽으로 많이 되고 있네, 그죠?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그냥.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본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학교의 연구 개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광공대가 상당히 로봇 기술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각 학교마다 뭐 연세대도 있고 세종대도 있고 동국대도 있는데 서울대도 있는데 강원공대가 좀 강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교육 이런 부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테크노 파크를 만들어서 인천대학의 중심으로 되어 있고 충청도는 호서대학 쭉쭉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없나요? 없네. 좀 아쉽다, 그죠?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대학하고 산업하고 연계를 해서 집중적으로 그 개발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1페이지요. 월드 로보틱스에 따른다고 그러면 16년도 로봇 시장 전체는 13.2% 정도 될 거고 금액으로는 230억 달러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냐 비제조냐에 따라 달릴 수 있는데 제조용 같은 경우는 17년도에는 17.6% 거의 7% 계속적으로 성장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서비스는 12.3% 정도 더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특히 개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더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즉 다시 말하면 이제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치료 이런 부분에 이제 더욱더 증가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따른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약 11%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보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개인용 산업 로봇 시장이 점차 확장되고 있고요. 그래서 16년도 42페이지 되겠습니다. 16년도 세계 제조용 로봇 시장은 17.6% 성장하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131억 정도 달러 정도. 그래서 가장 큰 그 규모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도를 본다 그러면 근로자 1만 명당 로봇에 대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은 631대, 싱가포르는 488대, 동일은 309대, 스웨덴은 223대 이런 식으로 그죠? 아무래도 그 한국에서는 사실상 면적에 대해서 인구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용 로봇은 의료, 물류, 그 필드 로봇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 로봇 시장은 의료 분야에서는 16억 불, 물류 시스템 부분은 9억, 10억 불, 차규 목소, 농업용 같은 경우는 필드 로봇 같은 경우는 10억 불,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도 10억 불, 국방 같은 경우는 8억 불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에 그 부분이 있네, 그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필드 로봇 같은 12%, 그 다음에 물류라든지 의료 이런 부분들은 14%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그 티켓이나 뭐 텍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29% 정도. 엔터테인먼트 로봇 이런 부분도 증가되고 있지만 사실상 물류 부분에서는 14% 정도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장 이런 어떤 정밀도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된다 그러면 이 증가율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아해하는 것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화라든지 이런 어떤 로봇 시장이 낮을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중국이 이 대규모라든지 공장 자동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첨가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로봇 시장은 16% 증가되고 있는데 일본도 이제 약간 증가되고 있고 미국도 제조업을 통해서 12% 정도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19%, 일본도 16년 대비 15년 대비 16년도에 19%. 그 대신 영국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10% 정도 줄었다 그렇게 보시고요. 한국은 16%로서 이제 증가율은 좀 보이고 있는 것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 세계의 제조 공장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국 시장을 어떻게 노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을 표준해서 대량 생산 쪽으로 하면서 가격을 낮춰서 품질 만족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자동 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스위스 AB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을 현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 이제 생산하는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이제 요구하고 있고 일본 쿠바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이제 쿠바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과 로봇이라는 어떤 인간 중심형의 어떤 이런 로봇을 개발해서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로봇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IT 대기업들이 이런 로봇 산업에 계속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로봇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전문 기업을 이제 인수해 가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추진하고 있고, 아마존도 무인 비행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통해서 택배 시스템까지도 고민하고 있고, 일본 소프트뱅크의 이제 사도 이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서 소프트 운영 개발이라든지 또는 기존의 업체를 인수해 가면서까지도 로봇 산업에 계속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 본다 그러면 각 업체별로 그죠? 쭉쭉 있는데 용접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쭉쭉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47페이지에도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이 로봇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IT도 있어야 될 거고 정밀성도 있어야 될 거고 첨단 기술도 있어야 되고 뭐 다각장인 어떤 거죠. 센싱이라든지 동력 전달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움직일 때 어떤 그런 이 그 에너지 공급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최첨단이라 첨단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정밀도 면에서는 일본하고 유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뭐 이런 쪽을 볼 수 있겠는데, 로봇 시장도 사실은 일본은 센싱 기술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실제적 기기라든지 에너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럽산이 오히려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능이라든지 또한 뭡니까 품질 보정 뭐 이런 부분들이 월등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설비 기계 정밀도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유럽에 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류 시장에서도요. 그래서 우리 그 49페이지요. 물류센터 또는 물류 공장에서 로봇 관련된 해외 기업 현장을 본다 그러면 아마존 로보틱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에서 그 운영을 하는데 앞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만큼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절감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9페이지는 내용들은 아까 1교시 때 사진하고 비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한번 참조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이제 로봇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러면 우리 이런 로봇들이 물류 현장에 도입됐을 때 그러면 우리 물류의 인력들은 절감될 것이다.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는 부분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또 노동계에서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그래도, 물류 현장에서 인력으로서 역할 행위 뭔데, 그거를 자동화 또는 로봇화 하면서 우리 그 인력을 감축을 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조성해,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다양하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시각을 본다 그러면 이제 산업 환경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로봇 시장들이 30% 매년 이제 증가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뭐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그 부담이 될지언정 앞으로의 향후라든지 그 다음에 수익성을 본다 그러면 이런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로봇 타입을 통해서 그만큼 성과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생산성을 높여서 단위당 물류 효용성을 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어떤 대규모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그 장비라든지 자동화 장비라든지 아니면 로봇 장비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확보할 설치할 그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전략에서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로봇들 기술을 개발하는 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이 있겠지만 그거를 관리 통제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은 물류 부분의 기획 관리 통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로봇가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문 인력이 계속적으로 더 필요하면 했었지 결국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차지할 수 있는 포지션 단순 작업이 아니라 기획 업무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이 그 물류의 어떤 다각적인 방면에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그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된다 그러면 전문 분야로 나간다 그러면 그 인력 수요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시장성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제2교시 그 물류 로봇 시장의 제2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